예, 성사님 반갑습니다. 주캄 한인 선교사회 캄보디아 선교 3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8차 선교 포럼, 오늘 캄보디아 의료 선교에 대한 선교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창수 선교사님, 이 포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원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이 캄보디아 땅에 30년 전에 당신의 귀한 종들을 보내주시고 이 30년 동안에 이제 아버지 1000명이 넘는 많은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이 캄보디아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애쓰는 중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아버지 지금 3년 동안 또 많은 또 선교 사역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가정과 사역지와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해브론병원 또 우리 원장님이신 김은정 원장님과 우리 또 조은희 치과 우리 또 원장님, 또 그 외에 또 이 캄보디아 의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많은 의료 선교사님들, 그들의 모든 사역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30주년 준비위원회 백이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이분들이 지금 제1차부터 꾸준히 포럼을 진행하면서 지난 30년간 캄보디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선교했던가를 각 교단별로 또 선교의 각 파트 분야별로 한 번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료 선교 파트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캄보디아에 와서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해왔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발제를 이제 세 분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전체적인 모습을 좀 설명하는 발제를 맡았고요. 두 번째 우리 김은정 장로님께서 헤브론 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원 의료 교육 사역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이철우 선교사님께서 지역 보고마를 위한 보건소와 또 교회 학교와 협력해서 함께 가는 그 진료 모델에 대해서 발제를 맡았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발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소개를 하면 저는 2005년에 파송받아서 캄보디아에 왔고요. 치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조은희 치과를 주로 많이 알고 계시죠? 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주 사역으로 해왔습니다. 자, 먼저 제가 준비한 우리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자, KMAC 주캄 한인 선교사회 30년 의료 선교사의 전략적 유형을 제가 세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분류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NGO 사역, 비즈니스 모델, 여타의 많은 모델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가장 선교사님들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분류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병원과 의학교육을 중심으로 한 의료선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 이런 모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서든지 선교사라면 꿈꾸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에 와서 직접 부딪혀 보면서 이 사역의 의미는 정말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어떤 실질적인 의미라면 한국의 높은 의료 수준의 대단한 수준의 전문가들, 대학 교수님들, 또 전문인들이 캄보디아에 왔을 때 실제 그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것은 이런 높은 수준의 의료가 가능한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진료소를 하고 병원을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과 함께하는 이런 사역들도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대학 교수님들이 심장외과 전문의가 와서 시골에 가서 함께 일을 해도 실제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히 제한됩니다. 뭐 항생제, 진통제, 영양제 주는 것 외에는 사실은 별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보여주는 더 높은 수준과 높은 전망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 우리의 한국 선교의 질을 더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헤브론의 김우정 선교사님께서 2007년부터 헤브론 병원과 간호대학을 해오고 계시고요. 우리 간호대학은 또 우리 깜봉사업의 고기현 선교사님이 2006년부터 간호대학 허가를 받아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4년째 대학을 간호과 조산과 해서 지금까지 한 500여 명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이제 라이프 대학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 내에 조그만 진료소가 있고 오히려 간호사 교육용으로 있고요. 지역사회를 위한 병원이라는 것은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김은준 장로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지금 지난 한 10년,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했던 사역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선교 신학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교회 중심의 교회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로 바뀌고 총체적인 전체적인 전인적인 선교 이런 내용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난 선교의 모습은 지역 내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교, 병원 등이 함께 공동으로 해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사역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선교의 방향을 지향하면서 또 우리 의료 선교사,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우리 목사 선교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역의 모습들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한 무대에서 이제 제가 파악된 거 이철희 선교사님 깜풍스프, 김동구 선교사님이 깜풍토움에서 이런 사역, 바탕방에서 정광수, 손정옥 선교사님이 하셨고요. 또 깜풍스프에서 그 웰 인터내셔널이 오태건 선교사님 시작하셨고 지금 김인혜 선교사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서진원 선교사님이 광주진료소가 선교병원은 아니지만 그것을 관리하면서 그 진료소를 이용해서 선교적인 의료 선교적으로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김정렬 선교사님께서 한방진료를 통해서 교회 사역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시고요. 이슬 선교사님께서 헤브론을 그만두시고 바탄방에 가서 안과병원과 또 그의 이동진료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안식년 중이고 연락이 잘 되지 못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이철 선교사님 사역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역이 사실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던 그런 사역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 개척을 중심으로 한 의료 선교였습니다. 세 번째 선교의 차이는 뭐냐 하면 사역 이후에 병원이 남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거기에 남죠. 그리고 개척 기간이 한 3년 정도 끝나면 의료 사역은 중단되고 교회만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 개척을 지향하는 의료 선교죠. 이제 저 같은 경우가 2007년부터 이 방향을 가지고 일을 꾸준히 해왔고요. 한 1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꾸준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타막의 송영욱 선교사님도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향이 시작되었던 많은 고민들 중에 가장 첫 번째 고민이라면, 선교의 마지막은 신앙의 공동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메시아의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남아있고 선교사가 떠나는 이런 모델인데 병원은 끝까지 월급 받는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선교사가 손을 떠나고 선교사가 떠나고 있는데 남아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남지 않는다는 그런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선교
치과가 선교 병원이 계속 선교가 지속되는 한 계속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고 지향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예수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더 집중한다. 이런 사입니다. 예, 이것으로서 제가 준비한 이 세 가지 전략적 유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첫 번째, 김은정 선교사님께서 종합병원 의학교육 중심으로 하는 어르선교의 모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정 선교사님은 이 캄보디아 어르선교의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대표적이고 또 캄보디아의 어르선교를 대표하는 우리 선교사로서 다행히 한국에서도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은정 선교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선교사님들 이렇게 줌으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한 2년 6개월 떠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김우정 선교사가 그만뒀나? 선교사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 근황을 먼저 이 발표에 앞서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발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직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웃으시는 것 같질 않네요. 다 음속을 하고 계셔서 그런가요? 캄보디아를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제가 암이 발병을 했고 그 암이 초기 암이 아니라 진행이 좀 된 전이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간에 재발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보통 암이 재발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치료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치 의사가 캄보디아에 못 가게 저를 막았기 때문에 제가 캄보디아를 갈 수 없었고 열심히 치료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줌으로나마 이렇게 얼굴을 보시는 것처럼 얼굴을 보면 하나도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이만큼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체력이 전만 못하고 면역력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긴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감당해야 할 그런 헤브론 병원을 튼튼하게 하는 작업, 후원하는 그런 기관의 일들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우정 선교사가 선교사를 그만뒀나 헤브론을 그만뒀나 하는 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때까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헤브론에 관련된 일은 계속 한국이든지 캄보디아에서든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감당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캄보디아 선교 30주년 포럼에 또 이렇게 여러 선교사님들 앞에서 병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요. 조금 앞으로. 예.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6년 1월에 의료 선교사로 제가 원래, 전공이 소아과인데, 소아과 전문 의사인데, 2006년 1월에 캄보디아의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6일에 헤브론 병원을 시작하게 됐죠.
예, 밑에 네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번째 4번. 예. 아마 오늘 이 참석하신 분들 중에 생각난다 이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2007년 9월 6일에 헤브론 병원 개원 예배를 드림으로 진료를 시작을 하게 되었죠. 이때는 물론 병원이 아주 작은 규모였고 뭐 의료 장비도 별반 없었고 식구도 아주 단촐한 그런 식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헤브론 병원이 시작하게 된 그런 기본 개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푸놈펜의 자리도 잡게 되고 찾아오기 쉬운 공항 근처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이 의료 사역만큼은 조금 규모 있는 병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규모 있는 병원을 하려면 혼자서는 못하니까 여러 명의 의료 선교사들이 같이 협력하고 연합해서 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야만 캄보디아 의료진들을 가르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졌던 생각은 그 당시에도 캄보디아에 많은 단기 팀들이 단기 봉사팀이나 단기 선교팀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중에 또 상당 부분이 단기 의료 봉사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의료 봉사팀을 우리가 한 20% 정도만 헤브론 병원에서 흡수할 수만 있으면 이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헤브론 병원을 발전시켜 나가고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07년 9월 달에 오픈을 하게 되었죠. 예, 앞으로 올라가 주세요. 아시는 것처럼 의료 선교는 그 복음서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하고 병을 고치셨다 하는 그 3대 사역에 들어가는 그런 의료 사역이죠. 그래서 그 의료 앞에 2번이요.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뭐 캄보디아에서 의료 사역, 병원 사역이 처음 시작이 된 거는 물론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 병원 사역, 의료 선교 사역은 시작이 되었죠. 한국에서 우리는 많은 의료 사역의 모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한국의 서양 선교사들이 1884년에 첫 발을 디뎠고 알렌 선교사가 그다음에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두 분의 선교사가 들어오심으로 한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된 걸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초기에 처음에 첫 발을 디딘 선교사가 알렌인데 이분이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하여튼 1885년도 한국에서 이 선교 사역이 시작된 초기에 한 25년, 30년 동안에 한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설립이 됐던 선교병원은 약 30여 개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현재까지 유지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선교병원들 중에는 세브란스 병원은 1885년에 제중원으로 시작이 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동산병원은 1899년부터 시작이 됐고 전주 예수병원은 1898년에 시작이 됐고 광주 기독병원은 1905년에 시작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병원들 말고도 몇 군데 더 선교병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대 부속병원 같은 경우는 1887년에 시작이 되었지요. 이러한 한국에서 이루어진 그런 선교병원들은 대부분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진료와 교육을 동시에 수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길러내야 된다는 그런 거기에 주안점을 많이 두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의료 선교 병원의 역할과 의미를 돌이켜보면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이렇게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 사역이 의료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한국에는 그 당시에 서양 의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동양의학, 한의학 외에는 없었죠. 그래서 서양 의학, 서양 의료가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이 된 것이 이 선교병원이 시작이 되면서 도입이 됐다는 그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조선시대의 왕들의 스물 몇 분의 조선시대 왕들이 대개 40대 중반까지 생존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들의 사망 원인의 가장 큰 것이 종기였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이 종기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어서 그게 나중에 커져갖고 폐혈증으로 되고 결국 왕인데도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서양 의료의 도입은 당시의 구한말에 획기적인 의료 발전을 이들로 인해서 이룰 수 있었고 또 그것이 계속 발전이 돼서 현재의 한국의 의료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교사님들이 의료 사역을 하면서 다 교육을 동시에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크리스찬 의료 인재 말하자면 의사와 간호사들 또 치과 의사를 포함해서 이러한 의료 인재들을 상당히 많이 양성을 한 거죠. 아무리 진료가 현재 잘 이루어져도 그 진료를 이어받을 후속 의료 인재가 없다면 그것은 단기간에 머물고 마는데 이렇게 의료 인재들을 교육을 통해서 많이 양성을 했기 때문에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이어져 올 수가 있었고 세 번째로 한국에서는 참 이 기독교 선교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예인데 이렇게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베이스에 의료 선교가 차지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선교 저변 확대에 지대한 공헌을 의료 선교가 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부터 헤브론 병원 얘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아까 잠시 초기에 헤브론 병원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처음에 저희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규모 있는, 그래서 사람을 길러볼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의료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처음부터 무슨 병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전혀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규모 있는 병원, 그리고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단기팀들의 그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헤브론 병원이 시작이 됐고요. 2007년 9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참, 감사한 일은 어떻게 캄보디아 사람들이 헤브론 병원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광고를 한 일도 없고 홍보를 한 일도 없는데 정말로 환자들이 구름대 같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제대로 다 진료를 할 수도 없었고 그냥 돌려보내야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덜어 있었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위에 이제 헤브론 의료원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처음엔 저희가 시작한 게 헤브론 병원이었고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헤브론 클리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이 좀 커지면서 헤브론 병원이 됐는데, 지금은 거기에 간호대학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간호대학을 아우르는 헤브론 의료원으로 지금 공식 명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헤브론 의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몇 년 동안 초기에 진행을 하면서 그 생긴 자연스럽게 떠오른 그런 목표가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한 가지는 의료, 진료, 역량, 여기에는 이제 의료 인력과 또 의료 장비를 포함한 의료 인프라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속 가능한, 그래서 몇 년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병원 사역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캄보디아에 그때 왔을 때만 해도, 캄보디아는 지금하고는 전혀 상황이 많이 달랐죠.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고, 의료 환경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시간은 얼마 안 됐는데, 그 17년 전에 캄보디아의 상황은 굉장히 의료 환경이 열악했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힐링필드 시절을 거치면서 1998년도에 이제 이 캄보디아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라를 재건하려고 여러 방면에서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캄보디아 전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의사가 7명밖에 없었대요. 그런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리고 굉장히 의료 환경이 열악했고,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캄보디아 환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우리는 가난한 캄보디아 환자들을 위주로 진료한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것이 우리의 메인 타겟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에 와서 이 의료 선교 병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들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의료 인재를, 크리스찬 의료 인재를 어떻게 하든지 양성해야 되겠구나. 의사, 간호사들을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목표를 자연스럽게 세우게 되었고, 이것이 몇 년 후에는 또 이 의료 인재를 의사들은 우리가 뭐 그렇다고 의과대학을 당장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캄보디아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리고 의사로서 그 면허증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지 못해서 의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친구들을 우리가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진료할 수 있는 의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간호사들을 좀 더 이 하이 퀄리티의 간호사들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간호대학 국제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간호대학이 된 거죠. 예, 넘겨주시죠. 저희가 4년 전부터는 연차 보고서를 발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차 보고서에는 1년 동안에 진료한 그런 진료 내역들, 그 다음에 또 재정 상황, 그리고 또 후원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같이 그 연차 보고서에 담아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발행이 된 내용을 보면 1년 동안에 2020년에 내원 환자는 57,000명이었는데 그 옆에 조금 좀 흐릿하진 하지만
무료 진료 환자 3만 5천 명, 유료 진료 환자 2만 1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타겟으로 했던 그런 가난한 환자들을 위주로 하는 아직까지는 그런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입원 환자 655명, 외과 수술 406명, 심장 수술 10명인데 2020년도만 해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외부에서는 심장 수술팀이 전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캄보디아 팀으로만 심장 수술 10명 했고, 또 이 조영술 장비를 통해서 시술을 한 환자 33명, 그 다음에 암 수술 환자 87명, 항암 환자 706명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는 클리닉 수준으로 1차 진료를 하는 그런 클리닉 수준으로 시작을 했지만 병원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과 기도 덕분에 헤브론 병원이 많이 성장을 해서 이렇게 2차 병원, 그리고 일부분에 있어서는 3차 기관에 해당하는 그런 병원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음요. 이것은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이 연차 보고서는 2021년도 연차 보고서인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총 진료 환자가 4만 2천 명입니다. 작년이 코로나로 인해서 캄보디아도 굉장히 상황이 많이 어려웠고, 실제로 헤브론 병원이 생긴 이래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해이기도 했습니다. 병원 문을 2주 동안 닫아야 코로나 때문에 폐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환자들이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죠. 그래서 외래 환자가 작년에는 4만 2천 명 정도로 줄었고, 그렇지만 무료 진료 환자 2만 5천 명, 유료 환자 1만 6천 명으로 여전히 거의 60% 이상은 가난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 환자도 조금 줄어서 58명. 그 다음에 항암 치료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917명.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한 그 혈액 투석, 신장 혈액 투석하는 환자가 118명.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절을 거치면서도 작년에 투석실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요. 홍콩 그 사태가 생기면서 홍콩의 기독의사팀이 같이 협력을 하기로 하고 투석실을 계획을 했는데, 그분들이 더 이상 같이 하기가 어려워지면서 투석실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좀 딜레이가 됐지만 그래도 작년에 오픈을 했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헤브론 병원이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감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것도 감사한 일인데요. 코로나에 참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그랬는데 저희가 CT 장비가 한국에서 받은 중고 장비를 한 8, 9년 전에 설치를 했었는데 굉장히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는 고장이 나서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아무래도 안 되겠다. CT는 꼭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다소 무리를 했지만 작년에 이렇게 비교적 최신형의 CT인데 이거는 새 장비입니다. 중고 장비가 아니라.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AS가 가능한 그런 형태로 해서 한국은 지금 모든 대학병원은 256 채널을 쓰고 한국의 중소병원들이 사용하는 모델 정도예요. 64 채널에 128 슬라이스인데 그래도 꽤 좋은
해상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설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고요. 예. 다음 사진요. 저는, 헤브론 병원이, 그동안에 이제 건물도 커지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할 수가 있어서 감사하지만, 제일 감사하는 것이 이 환자 대기실을, 이거 환자 대기실 사진인데요. 헤브론 병원 문을 들어서면 가장 앞에 처음에 만나는 건물입니다. 한 60평 정도 되는 환자 대기실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병원 초기부터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보니까 한밤중에 또는 아주 이른 새벽에 찾아오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분들이 길에 앉은 채로 또는 근처에, 이 개인 집에 들어가서 돈을 주고 하룻밤을 자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4년 전에 이 대기실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이 대기실을 깨끗하게 짓고 그리고 화장실과 샤워실과 세탁실을 완비해 놨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그 전날부터 와서 코로나가 퍼지기 전에는 여기에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7, 80명이 밤을 여기서 새웠습니다. 샌 게 아니라 잤죠. 모기장을 갖고 와서 여기서 치면서 시골 집보다는 더 안락하게 환자들이 대기할 수 있고 그리고 아침에 7시가 되면 매일같이 헤브론 클리닉이 시작이 된 이래로 아침에 7시가 되면 1시간 동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7시가 되면 약 200명 정도의 환자들이 말씀을 1시간 동안 듣곤 했습니다. 거의 올해가 15주년인데 15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됐지만 곧 다시 시작이 돼서 이렇게 환자들한테 매일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귀중한 이런 장소고 저는 그래서 제일 감사한 장소가 바로 이 환자 대기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전망과 과제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진료 역량의 강화인데 헤브론 병원이 좀 더 경쟁력 있는 병원이 되고 지속 가능한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진료 역량이 지금보다 좀 더 강화가 돼야 되죠. 특히 좀 더 유능한 의료인들이 들어와서 또 현지 의료인들을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며칠 전에 심장내과 아주 유능하고 좋은 그런 선교사 가정이 새로 또 조인이 됐어요. 그래서 의료 역량의 강화가 중요한데 그중에 첫걸음을 또 뛰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 전에 생각을 했던 것이 한 가지는 혈액투석실이고 하나는 호스피스 병동인데 혈액투석실은 이미 시작이 돼서 지금 조금씩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호스피스 병동이 아직 이 코로나 사태와 겹치면서 이게 활성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이어지는 캄보디아의 장례 문화까지 좀 연결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간호대학이 아직은 사립대 인가를 받지 못하고 캄보디아의 UHS 대학이랑 같이 하는 조인트 프로그램 형태입니다.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영어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사립대 인가를 받기를 원하고 지금 출하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오래지 않아 인가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생각했고 기도했던 것이 브랜치가 헤브론 병원에 브랜치가 생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CM립의 헤브론 브랜치가 4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거기도
아까 의사 선교사님이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는 이 CM리 브랜치를 새로 좀 더 크게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 헤브론 병원은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의료진들이 양성이 된 후에는 현지인에게 이양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양 후에도 계속 가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전히 숙제죠. 그렇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앞으로도 처음에는 한 15년 정도면 이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직도 그 정도 이상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성공적인 이양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현재 진행형인데 선교사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헤브론 병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이철희 선교사님께서 지역 보건소를 통해서 지역 보고마를 하는 우리 선교 병원의 모델을 가지고 이철희 선교사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철희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말씀. 잘 들리시는 거죠? 네. 예. 예, 저는 2001년 1월에 캄보디아에 가서, 푸놈펜에서 지내면서, 해오다가, 2016년 10월에, 푸놈펜에서 약 55km 떨어진 꼼뽕스푸의 꽝비세이 군 수렁면에 보건진료소 건물을 세워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보건진료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제 자료 띄워주십시오. 예, 그래서 보건진료소의 전경입니다. 마을에서 이렇게 떨어진 곳에 있는데 현재는 이 진료소 앞으로 계속 그 집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진료소를 지었을 때는 정말 외지였는데 이제는 이 진료소 중심으로 가구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처음에 진료소 그 건물의 모습입니다. 나무도 이제 심어가지고 아주 초기 형태인데 현재는 나무가 울창하게 자란 아주 쾌적하고 시원한 곳이 되었습니다. 다음요. 선교 사역 방향을 제가 그냥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실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현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간접 선교, 직접 선교 이 구분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사역의 방향에서 보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전도와 양육을 못하는 경우는 이제 간접 선교로 분류해서 간접 선교를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를 맺고 또 그 주민들을 섬기면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의 간접 선교로는 보건진료소의 의료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건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보건사역으로 분류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전도하고 또 같이 예배에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또 양육하고 또 현지 지역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교회에서 섬기는 활동,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에게
전도하는 이 직접 선교가 같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요. 제 나름대로 이 보건진료소가 이제 그 현지 지역에는 진료소라는 이름으로 이 기관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 비전을 세워봤는데, 일단은 1차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 효과가 있어야 되고, 물론 1차 치료지만,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아주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있는 클리닉이나 진료소가 있어요. 보건소가 있는데, 이 보건소가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불신을 우리가 해소해서 신뢰를 받는 곳이 될 수 있을까, 이제 다각도로 고심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의약품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또 좋은 의약품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위생적이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친절하게 방문자들을 대하고, 또 보건교육하는 이런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곳이 되어야 하겠고, 두 번째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함께 만들어가는 곳으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시골 지역에 가시면 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료소 그 조경에 신경을 쓰고, 그 진료소 주변이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지만 이 위생적이고 청결한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진료소만 깨끗하고 쾌적하고 좋은 곳이 아니라 이 진료소 주변으로부터 점점 이게 확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도로에 나무와 꽃나무 심기를 계획하고 사실 해보았는데, 꽃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그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소들이 다 뜯어먹어서 아직은 이거는 좀 실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갖고 그 진료소 앞을 꽃나무 도로로 지금 제가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굉장히 그 주의를 하고 있는데, 진료소 앞에 수로가 있는데 이 수로의 물들을 이 현지 주민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폐수 오염수들이 이 수로로 가지 않도록 신경 써서 진료소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보호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닐, 플라스틱을 일반적으로, 이거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이 비닐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푸놈펜은 쓰레기를 이제 모아가지고 가서 한 곳에 처리하는 곳이 있지만, 사실 그 처리도 이제 쌓아놓는 그 정도죠. 시골은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집 주변에 비닐 쓰레기들이 뭐 날아다니고, 이게 또 농지에도 다 퍼져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어서 그 환경보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쓰레기 줍기 활동 어린이들과 같이 하고 있고요.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시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해가스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특수 그 기계를 고안을 했다고 해서 지금 특허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면 그 지역에 그걸 설치해서 그 지역의 비닐 쓰레기를 다 소각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게 보건진료소가 그곳에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좋은 것을 나누는 곳,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며 구제와 전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게 이 보건진료소의 사실
핵심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되겠는데, 제가 싱글 여자가 혼자 시골에 와서 사니까 이 시골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호기심이면서 의문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눌리고 있어요. 귀신들한테. 그래서 저한테 살짝 와서,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있으면 꼭 저한테 질문을 해요. 많은 분들한테 그 질문을 받았는데, 무섭지 않냐? 그래서 나는 안 무섭다. 그러면 밤에 뭐가 보이지 않냐? 꿈자리가 사납지 않냐? 잠은 잘 자냐?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하는데,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 않고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5, 6년 잘 지내고 있는 것을 이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자극하고 돕는 역할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번째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차세대 양육과 공동체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의 신앙과 복원교육, 또 건전한 활동, 또 가난한 소수지만 몇몇에게 장학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골 어린이들인데 이제 어디 놀러 갈 데도 없고 굉장히 생활이 무료에 지루하다고 해요. 청소년기로 들어가면 뭐 어린애들은 그냥 놀고 뛰어다니느냐고 정신없는데, 조금 이제 중학생 정도 가면 애들이 너무 심심하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잘 어떤 건전한 활동으로 끌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골에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마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역에도 현재 마약을 하는 그룹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위험한 그 활동으로부터 아이들을 좀 보호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 건전한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정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진료소 보건 의료 사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소는 일주일에 4일만 일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시간도 아침 7시부터 10시 반까지. 10시 반 이후로는, 사실 9시 반 이후로는 사람들이 진료소를 뭐 특별한 이렇게 많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으면 거의 방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시 반까지 하고,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 그 수입을 이제 통계내서 보니까 진료소 운영비의 약 30%를 지금 진료비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진료소 내에 숙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진료소 안에서 있으면서 언제든지 응급 환자들이나 응급 약이 필요한 경우는 제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하느냐? 현지 의사와 이제 간호사 선교사인 저하고 또 미화원 최소한의 인력으로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증상에 따라서 혈당이나 체중요산, 혈중요산, 혈색소, 콜레스테롤, 장티푸스, 헬리코박터, 간염, 댕기열, 이런 이제 검사들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서 그 검사하면서 투약, 먹는 약, 그 다음에 수행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 의사 선생님의 의료 활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 질환자들, 고혈압, 당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이분들은 계속 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 고혈압, 당뇨, 또 위장병 환자들도 제가 보면 한 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식이요법 교육하고,
약물 투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골에 지금 점점 가면서 사실 그 지역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서 생활 수준이 굉장히 이게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또 극빈자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할머니, 혼자 계시는 그런 할머니들, 또 가정이 있지만 또 이렇게 여의치 않은 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힘들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무료로 진료를 하고 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시 처치와 투약이 이루어지는데 거기는 개나 고양이한테 핥히거나 물려서 그 상처, 그다음에 파상풍, 그다음에 광견병 예방주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오토바이 타고 이제 그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해서 사고 나서 상처 처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너무 그 항생제를 남용을 하는 게 그리고 또 약물을 다른 클리닉에서 그 약을 받아서 가져온 거를 보면은 항생제를 두 가지 정도 막 쓰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약물 오용도 상당히 그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진료소에서는 이 약물 오용이나 남용을 이제 방지하는 게 참 중요한 또 과제인데 어쨌든 빨리 나아야지 약을 이제 덜 드시니까 저는 대체요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숟가루요법 이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순요법, 그 다음에 침술법, 그 다음에 음식 섭취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이 진료소를 오픈했을 때 처음 왔던 그 첫 번째 방문자들이어서 의미가 있어서 사진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밑에 사진은 그냥 대표적인 건데 8개월 된 남자 아기가 온몸에 옴이 생겨서 아주 괴로워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도 다 손가락에 막 형제도 그렇고 옴이 생겨서 가족들이 옴으로 고생을 해서 이제 위생 교육하고 그다음에 푸놈펜에 가서 그 옴 관련된 그 치료약을 샀는데 딱 한 곳에 가서 그것도 정말 감사하게 그 약을 사서 이 어린 아이가 깨끗하게 치유된 그 케이스입니다. 가족들도 다 치유됐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손가락 그 모습은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소나 가축들이 있으니까 풀을 베서 먹이는데 이분이 풀을 뱉는데 갑자기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염증이 나면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하건대 아마 독사의 오물에 이제 접촉이 되지 않았을까. 독사나 그런 그래서 이제 진료소에 오셔서 항생제 요법 하면서 숟가루로 팩을 만들어서 계속 교환하면서 이렇게 치료가 된 그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진료소 내부 앉아서 기다리시는 모습,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 만나서 진료받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의료품 설치한 장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건진료소 사역은 이제 매월 통계를 보니까 130명에서 150명 정도 계속 오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감사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캄보디아에서는 어떤 사역도 처음에 시작하는 건 쉽지만 계속 유지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진료소는 이제 지금 5년, 6년째 되고 있는데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학교 보건 사역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인근에 국립 4개 초등학교에 가서 기본적인 보건 활동을 했는데
그 교무실에 응급처치 박스를 제공하고 그 응급처치 박스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다음에 이제 보충해주고 그리고 또 매년 한 학년 어린이의 신체 검사를 실시해서 이제 키, 체중 뭐 이런 거 재서 그거를 또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키하고 체중하고 이제 계산해서 BMI를 냈는데 4개 학교가 비슷해요. 15.3, 15.35 그러면 15면은 상당히 저체중입니다. 18.5에서 24.9가 정상인데 이거 18.5에서 이제 밑에죠. 15.3. 그래서 이 초등학교 4개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상태로 봐서 이게 전반적으로 시골 학교 어린이들은 저체중인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체중이 상당히 또 건강에 성장기 어린 아이들에게도 상당히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그 객관적인 자료를 이제 저희가 얻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건강 검진해서 보니까 약 95%의 어린이들이 충치가 있습니다. 충치 하나로부터 12개까지 있는 어린아이들을 봤는데 이 충치 문제 심각하고 또 이제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구충제는 정부에서 이 국립학교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은 투약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건교육을 해는 보건교육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 학교 보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국립학교 4학교 교장 선생님을 진료소에 초청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진료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원하느냐 아니면 더 뭐 자기들이 원하는 다른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동의를 받고 또 이렇게 여쭤보니까 와서 해달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응급처치 박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응급처치 박스를 이제 채워서 이렇게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뭐 체중 키 재고, 체중 재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그 검진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의 그 색신 검사를 했는데 이 4학교에서 한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색깔 전체 생명인 아이를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얘가 색을 못 본다는 건 알았는데 검사를 안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고 애가 색을 못 보니까 이제 반응이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색을 못 보는 전 생명이라는 것을 담임 선생님께 가르치고 부모님에게 전하도록 해서 이 아이가 일생 동안 이 색과 관련된 주의를 받아야 되고 주변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주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보건교육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학교 사역은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 학교 사역을 해오다가 코로나가 발생해서 학교가 문을 열고 닫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바람에 일단 지금 현재 중단 상태인데 이제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어린이 청소년 사역, 3번째로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제가 어린이 청소년 사역하면서 제 나름대로 모토는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기 해서 저학년 어린이들은 학교에 다녀도 이제 글자를 못 읽는 아이들이 많아서 문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로 이 문해 그 교재가 있어서 그걸 사용하면서 한 1년 이상 해왔는데 사실 성과가 있었어요. 두 아이가 이제 자기가 그 시골에서도 글자를 못 읽으면요 주변으로부터 그 창피를 당해요. 쟤는 글자도 못 읽는다. 어른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그 멸시를 받으니까 이제 그게 동기가 돼서
너무 창피하니까 열심히 자기는 글자를 배우겠다고 이제 와서 한 1년 열심히 공부한 애가 너무 글자를 잘 읽게 된 경우가 있고, 그 2학년 어린아이, 그 다음에 4학년 어린아이가 글을 떠듬떠듬 읽었는데 와서 공부를 해서 이제 글을 줄줄 읽게 된 경우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모델이 돼서 주변의 애들이 또 이제 도전이 돼서 이제 그 어린이 그 문자 공부반이 잘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어린이들은 그 글을 잘 읽는 고학년 어린이들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선교 서적도 공부하고 있고, 이제 큰 아이들 중에 일을 맡겨서 가난한 아이는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일 오후에 이 어린이 청소년들을 이제 예배에 초청해서 예배 훈련 모임을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그때그때마다 보건교육과 아이들은 와서 싸우고 울고 이제 그런 윤리 교육, 또 신앙 교육, 성경 공부도 이제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올 때마다 영양 보충, 애들이 이제 배가 고픈 시기잖아요. 어릴 때는 식빵과 과일, 또 고구마 또는 옥수수 등을 삶아서 아이들에게 이제 먹여가면서 하고 있고, 근로 어린이들에게 이제 야채와 과일들을 이제 제공하는데, 야채를 거의 시골 사람들이 안 먹습니다. 그냥 민물고기나 고기, 그리고 국, 그 정도지, 야채를 거의 안 먹어서 상당히 비타민 부족 현상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진료소에서 이제 자잘한 일 있을 때 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끝나면 이제 몇 명 남아서 일하게 시키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이제 야채나 과일들을 이제 한 봉지씩 가져와서 이제 먹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지원은 아이들이 큰 아이들인데도 남자아이들은 속옷을 안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옷이나 또 옷, 신발, 모자 등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이렇게 입히고, 또 같이 단체복 입혀서 단체 활동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체력 강화 활동을 이제 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데, 학교는 다 자전거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자전거가 있어서 같이 고학년 어린이들을 자전거 타고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 이제 가서 멱도 감고 그렇게 또 다시 돌아오고, 또 산 밑에 가서 산을 돌고 또 산도 오르고, 이런 활동을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주에 한 번씩 애들 끌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또 데리고 이제 환경보호 운동, 공공장소 따라서 쓰레기 줍기, 또 버리지 않기, 또 쓰레기 주운 거 가져와서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될 거,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해야 될 거, 애짜이들이 이제 가져가는 거 이렇게 분리하는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진료소에 텃밭을 좀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유기농 야채 재배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 시골 지역에서 이제 살면서 1년 동안 제가 3개 마을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보건 교육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성경 이야기 시청각 교재 사용하면서 애들에게 전도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진료소로 오라고 해서 진료소에 와서 이제 모임하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위에 오른쪽에 오른쪽 사진은 이제 청소년 애들 사각김밥 재료 만들어서 이제 같이 만들어서 이제 먹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진료소 텃밭에다가 읽어서 아이들에게 자기 구역을 주어서 그 구역에 이제 씨를 뿌려서 이제 야채를 재배하도록 해서 이제 첫 번째 했는데 수확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또 그거를 이렇게 해서 같이 한 주먹씩 나눠서 가져갔는데 그 무서워하는 게 약을 너무 많이 친다고 야채 재배하는데 채소에 약을 많이 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진료소에서는 전혀 약을 치지 않고 이렇게 재배한 것을 기분 좋게 가져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같이 노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 지역사회 보건사역으로 이제 진료소가 작년에 NGO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주년 올해 2주년째 되고 있는데 국내 NGO로 등록해서 NGO로서 또 이 마을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 깨끗한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쓰레기가 너무 심각해서 이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는데 인근 지역 우선 작은 주민 교육을 6개 마을별로 뭐 환경교육 했던 6개 마을이 사실은 3개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마을을 쪼개서 6번 이렇게 환경교육을 했는데 비닐 쓰레기가 얼마나 해로운지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대신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근데 또 사용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비닐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헝겊 시장 가방 사용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운동을 작년에 했고요. 작년 코로나가 심각해지기 직전까지 이 6개 마을 주민 교육을 다 마쳤어요. 감사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깨끗한 마을 만들기 운동은 주민 교육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이 아이들을 또 이 그룹 활동으로 쓰레기 줍기 활동을 2주에 한 번씩 아이들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 교육 리플릿을 만들어서 이 쓰레기가 얼마나 해로운지,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지, 그거 한 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옥신과 환경 호르몬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교육 리플릿을 만들어서 교육을 했는데, 좀 제가 이 교육하면서 놀란 것은 의료인도 이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놀랐습니다.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체에 또 동물, 식물에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 인체까지 해로운지 이 교육을 받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다 같이 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또 다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이 환경 활동을 다시 활발하게 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 마을 주민 교육하는 모습 사진인데 이제 마을마다 살라품이라고 주민들이 이제 모여서 마을 행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마을 회관 같은 곳이 있는데 이제 마을 이장님한테 이렇게 주민들을 모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주민들을 이제 시간 약속해서 그곳에서 주민교육 한 거고요. 그 밑에 옆에 오른쪽 사진은 이제 진료소에서 이 주민교육 한 거고, 여기도 이장님 댁에서 한 거고, 이장님 댁에서 이렇게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이거는 이제 진료소에서 제작하는 헝겊, 시장 가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해서 이것도 그냥 무료로 나눠주지 않고 실비를 받고, 팔았습니다. 약 30%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30%가 이 시장 가방을 이제 사갔는데 이제 이 환경운동이 시작 단계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제 이 쓰레기 줍기 활동을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측 위의 사진이 이제 발대식, 처음 발대식 할 때 모자도 똑같이 마크, 진료소 마크가 있는 모자를 쓰여가지고 띠도 두르고 그 마이크도 들고 그래서 발대식 처음 하는 그 진료소 앞에서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 큰 도로 중심으로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2주에 한 번씩 마을 쓰레기 줍기, 마을 도로 중심으로 쓰레기 줍기 하고 그 다음에 또 2주에 한 번, 그 다음 주는 이제 애들이랑 같이 산에, 동네 뒷산에 가서 자전거 타고 올라가서 이제 그곳에 가서 준비해간 간식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줍기를 해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지 교회 지원 사역인데 지역교회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뭐 교회 개척할 이유는 없고요. 있는 교회를 더 강화시켜서 그 교회가 견고해지도록 섬기기를 하고 있는데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를 인도를 해왔어요. 가정교회인데 지금 현재는 또 그 교회 예배를 다른 분에게 다른 집에서 드리기 때문에 일단 주일학교는 현재는 없지만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도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교회의 자비량 목회자가 이분이 교회를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중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에요. 행정교감 선생님이 그 자비량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적인 베이스가 좀 약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매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현재로는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배당이 건축이 되면 이 지역에 현지인 목회자들이 많은데 성경 교리를 거의 모르고 성경적이지 않은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지 이 목회자들 성경 공부 모임을 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건축이 되면. 다음 사진요. 그래서 그 가정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제 같이 식사하는 모습이고 좌측은 그다음에 이제 교회 리더입니다. 오른쪽으로 세 분이 교회 리더이고 가운데 그 할아버지가 이 교회에 기독교인의 발단이 된 것 같아요.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한국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들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에서 30년 사시다가 이제 노년에 다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이 할아버지 옆으로 그 두 분이 이 할아버지의 뭐 조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카.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 자기가 아는 선교사를 캄보디아에 와서 이 쿵푸스프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를 이제 이 조카들 만나게 해서 이 조카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그 미국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이 가정교회를 이룬 지 20년이 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도 사실 있긴 하지만 양철 건물로서 너무 뜨거워서 이제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시멘트로 지은 이 선생님 집에서 이제 예배를 이제 가정교회로 드려왔는데 현재는 이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교회에서 70주년 기념으로 캄보디아 그러니까 선교지에 예배당을 건축하려는 뜻이 있는 이제 교회와 연결이 돼서 지금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예배드렸던 그 지역에서 그 가정에서 이제 어른들은 예배드리고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뭐 고려할 점이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일을 펼치는 데는 정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선교사가 이제 혼자 들어가든 가정이 들어가든 그곳에서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적응하면서 주민들과 관계 맺고 또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만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신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로서 제 경험상. 그다음에 이렇게 진료소를 이렇게 기관을 세워서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이제 계속 이분들의 수준이 의료 생활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이분들의 만족을 이제 시켜주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국내 NGO로 사실 저희는 등록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분들이 자기들은 그렇지 못해도 기대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 퀄리티,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막 더럽고 그래도 자기 집은 더러워도 상관없지만 진료소에 딱 왔는데 더럽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선교사가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챙기고 다 그거를 해야지만 그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혼자 사역을 하고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동역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선교사가 다른 분 이제 간호사 선교사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와서 진료소를 베이스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 방문 활동도 할 수 있고 학교 보건도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기독교의 영향력을 얼마든지 더 펼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거절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여는데 또 상당히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이제 제 전도 타겟으로 정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어른들도 같이 접촉하면서 전도를 하는 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는 없지만 이제 진료소가 장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갈 것인지 장기적인 방향 설정과 또 현지인 지도자 육성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다양한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면서 그런 사역과 함께하면서 복음이 같이 전해지는 전인적 선교의 지금의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의 한 전형을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의사 선교사뿐만 아니라 또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의료와 건강과 관련되어서 사역하면서 복음이 전하되는 이런 사역의 모델들은 이제 더 많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의 발제와 우리 어르선교 포럼에 준비한 내용들을 이제 발표해 드렸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이 있으면 주시면 대답을 듣고 싶은 분에게 직접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어르선교에 대한 것이라도 질문을 주시면 서로 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다 올려주셔도 되고요. 바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없으시군요.
이렇게 조용하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철희 선교사님, 청소년들 교육을 하고 계신데, 그 청소년들이 주일 예배는 어디 가서 드리나요? 그 협력하시는, 지금 교회 건축하고 있다는 그 가정교회와 어떤 협력 관계가 있으시나요? 아니면 직접 데리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제가 이제 키우는 어린이 청소년은 주일 오후에 진료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는 현지 교회,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어린이들과 같이 진료소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은 아직 오전에는 그 교회로 이끌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거리가 멀어서 큰 길을 건너 지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어서, 그래서 진료소에 와서 더 이제 예배 훈련을 할 기간이 필요해서 진료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건축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 가정교회를 모태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가정교회가 성도가 땅을 헌납을 했어요. 교회 지으라고 자기가. 그래서 이제 그 토지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 그 교회에서 건물을 짓는 그 비용을 다 대주기로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 토지가 빨리 등록이 돼야 되는데, 하드 빳빳한 그거 있죠. 등기하는 거, 등록. 아직 그 등록증을 못 받아서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등록증이 나오면, 등기가 되면은 건축은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이제 글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교회 이름은 사실 수렁생명교회예요. 수렁생명교회.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이제 교회 앞으로 보건소나 또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는 지금 하고 계신 그 가정교회 목사님이 되시고 그 중심으로 해서 협력하는 관계가 되겠군요. 네, 저는 계속 협력하고 섬기고 지원하는. 예. 아마 그렇게 되면 저는 어린이 청소년을 이제 교회에서 양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료소에 오는 아이들을 이제 교회로 다 데려가서 교회에서 애들이 신앙이 자라도록. 그렇지만 또 진료소에서 이게 애들 방과후 활동 같이 이런 활동하는 거는 계속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시군요. 그럼 제가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윤정 장로님, 헤브론 병원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막 아프면 그래도 선교병원이 나면서 헤브론 병원을 달려가고 싶은데, 항상 보면 이렇게 응급해서 찾아가면 이제 이 진료하는 범위가 헤브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항상 급할 때 찾으니까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누가 급하게 아프다든지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또 뭐 누가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 헤브론 병원을 먼저 떠올리는데, 먼저 떠올리지만 헤브론 병원이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게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응급 환자들까지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수요가 있고 그런 필요가 있는 거는 처음부터 알았는데, 근데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선교사님들하고 연관된 환자들 또는 한국 그 교민들 중에 이제 특별히 응급 상황이 생기면 그걸 빨리 대처를 해줄 수 있는,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이제 응급실을 해야 되거든요. 응급실을 해야 되고, 그 응급실을 24시간 365일 가동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처음부터 저희가 이거는 쉽지 않겠다.
선교병원이 그렇게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여태까지 그거를 제대로 잘 못했던 거고 또 당연히 한국 그 의사 선교사들 중에 자기 전문 과목 내지는 거기에 연관된 그런 환자들이 발생을 하면 얼마든지 야간이라든지 주말에도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이 사고에 의한 그런 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 문제는 상당 부분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기본적인 그런 방향이 가난한 캄보디아 사람들을 돕자 하는 데다가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걸 응급환실까지 이걸 확장을 하려면 병원이 지금보다 한 2배, 3배는 커져야 되고 인원도 그 이상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 자원이나 재정 자원이라는 거는 지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보다는 더 많은 전문인들과 또 장비와 이 선교 자금이 투자되어야만 또 그 정도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 김동구 선교사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구 선교사님. 네, 세분 선교사님. 네, 귀한 번째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아까 공동에서 우리 이철희 선교사님처럼, 한국동 패밀리 메디컬 오피스에서 공동 가족 주변 병원을 하셨거든. 네, 김동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인데 병원을 했어. 한방통을.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철희 선교사님께 좀 더 아마 여기에 이철희 선교사님 사역을 오늘 좀 말재로 들으시면서 좀 희망을 가지는 선교사님도 계시지 않으실까. 저도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패밀리 메디컬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이철희 선교사님이 의료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도 그런 진료소를 운영하고 계신다 그러면 오늘 이 포럼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떤 생각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정보를 좀 더 오픈하는 차원에서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화요일 프놈펜에서 현지 의사가 오시고 한국인 간호사, 현지인 간호사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운영이 되는 가운데 의사에 들어가는 페이가 한 500불, 그 다음에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면허를 이제 우리가 렌트한다 해야 되나? 이건 어떻게 무슨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의료 면허를 이제 또 그 의사가 제공하는 것에서 250불, 그리고 각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 3개월마다 보니까 그 의료복지 관계자를 만나서 한 150불 정도 하고 식사 대접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일정액의 그런 비용을 하니까 운영비는 나오는데 현지 의사 지원비는 한국에서 후원받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철희 선교사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픈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좀 오픈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진료소는 사실 제가 한국 간호사고요. 현지에서 인정받은 건 아니고 그냥 한국 간호사로서 그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를 이제 처음에
했을 때 사실 무허가로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소를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역을 법적인 정식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심 끝에 클리닉으로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NGO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보니까 NGO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의료 NGO로 등록을 했습니다. 국내 NGO. 그래서 그 국내 NGO 등록 과정에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나가는 그 현지인 교회의 교인이 외무부의 직원이어서 그분이 이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수월하게 만약에 어떤 기관에다가 그거를 의뢰하면 3,000불, 4,000불이 필요합니다. 등록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에 3분의 1, 4분의 1로 해결했고요. 그리고 현지인 의사 이제 그 등록 과정에서 직원의 그 인적 상황이 다 들어갑니다. 현지인 의사가 이제 거기 있으니까 그 허락을 해준 거죠. 의료기관으로. 1차 보건 진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만 보건 진료소고 여기는 영어로 하면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센터예요. 헬스케어. 예. 그래서 몬돌, 타에또암, 소코피읍, 타에또암이 들어가요. 그래서 몬돌, 타에또암, 소코피읍 이제 그렇게 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운영비가 그렇게 뭐 면허 관리비 뭐 현지 그 보건 관계자들 만나고 이런 거 저희들은 없고요. 그냥 현지인 의사를 파타임으로 고용해서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급여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동구 선교사님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게 제가 이제 NGO도 해봤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NGO로 하면 이제 등록하는 내무부에 등록을 하는 거죠. 내무부와 보건부 로컬 NGO는 두 군데 등록을 하는데 그 등록을 하면 지금 김동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면허페이를 할 필요가 없고요. 고용을 하면 되고 그게 아니고 작은 클리닉으로 영업 허가를 내려면 캄보디아 의사가 한 군데밖에 못 내요. 그래서 그걸 주는 비용을 받습니다. 보통 한 200불 정도 되는데 외국이니까 한 250불 달라고 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걸 NGO 등록을 하면 또 그 도청에 뭐 깜봉 스프 같으면 깜봉 스프 거기 매월 한 번씩 가서 보고해야 되고 또 분기별로 이렇게 보고하는 등등이 있고 개인 클리닉으로 열게 되시면 이제 세금이 발생하죠. 세금을 매달 납부를 하셔야 되고 뭐 그런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직원이 할 수 있는 정도니까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의사가 그 병원 허가를 내는 그걸 지불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예, 김동구 선교사님이 질문하신 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작은 보건소나 작은 클리닉을 운영하는 데 가지는 어려운 점입니다. 퀄리티를 담보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조그만 클리닉을 하면서 그 클리닉이 동네에 있는 그 의사도 아닌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시골에서 하고 있는 병원이나 또는 시골에 있는 보건소 이상의 퀄리티를 담보하면서 진행하기가 시골에 가보시면 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검사 장비 이런 게 갖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시골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프롬펜에 있는 의사를 데리고 가서 진료한다 그런 비용이 대단히 많이 발생합니다. 네. 대단히 많이 발생해요. 실제 치과 의사의 경우에도 보면 70불에서 100불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한 번 가는데 하루에 그래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현지에 있는 간호사를 고용을 해서 그냥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이 퀄리티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또 이제 교회와 비교를 하게 되죠. 선교사님은. 교회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교회는 초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사실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목회자 사례비와 어떤 부분이면 고정 비용이 그래 많지는 않은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 김동근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어갑니다. 500불에서 1000불 사이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 아무리 적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비해서 나타내는 결과물 이런 걸 생각하면 그것이 의미 있는 사역으로서 자리 잡게 하는 데는 선교사님이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 쉽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지방에 있는 우리 보건진료 사역에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또 그걸 극복하는데 저희들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저희 진료소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진 의사 선생님이 그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서 다니는데, 이분이 여기서 파타임으로 계속 하기는 이제 미래가, 답답하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그 군립병원에 이제 그 자원에서 자원봉사자로 가려고 이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에 OD라고 그 보건 쪽에 담당하는 책임자가 있어요. 그분께서 그냥 여기 한국인과 하는 여기 진료소에서 일하면서 그 군립보건소에 자원봉사를 한 1, 2년 하면 정식 TO가 나는 경우 정식 그 직원으로 채용이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표를 냈다가 다시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4월부터 군립 보건소 자원봉사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이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현지에서 의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의사 선생님이 사직을 하면 또 다른 분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저는 현지인 간호사를 와 같이 그 지역사회 보건 쪽으로 의료보다는 보건 쪽으로 이 방향을 바꾸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몇 년 동안 또 같이 일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의료 일을 조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군요. 그럼 제가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우중 선교사님께 이제 간호대학은 이제 국연의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라이프 대학이 간호대학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금 계속 10년 이상 해오고 있고요. 지금 뭐 간호대학이 다 지금 많이 어렵죠. 다 어려운 과정 속에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병원 같은 경우 초기에 많은 분들이 의과대학을 소망하면서 기도해 왔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외국계 선교 의과대학이 시도되었던 적은 미국에서 시도되었던 적은 있는데 폴포트 이전에도 그렇고 아직 한 번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근데 김우정 선교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의과대학에 대한 어떤 소망과 비전과 가능성 그런 데 대해서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생각이 항상 하고 있죠. 초기부터 하고 있었고, 간호대학을 하게 된 동기도 의과대학은 너무 프로젝트가 거창하니까 간호대학이 좀 규모가 작을 것 같으니까 간호대학부터 먼저 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의과대학으로 나가면 어떨까 해서 이제 간호대학을 했는데 간호대학도 허가를 받는 일이 이제 어렵죠. 지금 캄보디아 그 보건부의 프라카스에 더 이상 이 보건의료 학교를 인가를 안 해준다는 그런 프라카스가 7년 전에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못 해줍니다 하는 답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아마도, 한두 해 안에 아마 변동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가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지만 의과대학은 간호대학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헤브론에 일하고 있는 한국 의료 선교사들이 저 포함해서 이제 6가정인데 그 정도 인력으로 의과대학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아마 한 3배 이상 있어야 이제 그나마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기회가 되고 그러면은 또 길이 열려지면 거기에 따라서 또 길이 생기고 방법이 생기고 하겠죠. 그렇지만 요번에 이제 들어가는 심장내과 선생님하고는 의논을 한 게, 우리가 진료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퀄리티를 좀 더 높이자. 그래서 논문을 지도하고 논문을 좀 써내자. 헤브론 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의학 논문을. 그래서 캄보디아의 대학이 아직 논문 쓰는 대학이 없거든요, 거의. 논문이 더군다나 의과대학 포함해서 대학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하는 일에 아직 그게 잘 안 되는데, 우리가 먼저 논문을 좀 쓰는 방법을 지도하고 논문을 1년에 몇 편이라도 발표를 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우리 교육의 퀄리티가 자꾸 높아가고 진료의 퀄리티가 높아지면 의과대학의 문도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아직까지는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맨파워라고 보십니까?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 의료진, 교육 인력, 교수 인력, 이런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에서 인가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큰 장애물입니다. 그럼 그 의과대학으로 가기 전 단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암연구소라든지 뭐 어떤 전문 연구소를 가지고 또 높은 수준의 연구 논문과 치료 역량들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의과대학으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예,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런 한국에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했던 어떤 그런 모습의 상징성을 가진 어떤 선교 병원이 캄보디아에서도 꼭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생겨난다면 헤브론 병원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러려면 정말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분들의 후원과 도움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오늘 우리 어려선교 포럼은 이 정도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미흡했지만 그래도 캄보디아가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이철희 선교사님부터 보더라도 20년이 됩니다. 20년 동안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자기 소명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들을 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께 격려와 감사를 보내고요. 앞으로도 우리 의료 선교사들 또 우리 의료 선교가 캄보디아를 복음화시키는 이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의료 선교 프로 마치면서 우리 30주년 준비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백이성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말씀과 기도해 주심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우리 헤브론 병원 우리 김우정 선교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이전에는 아마도 우리 한인 선교사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우리 헤브론 병원이 정말 지금까지 진행한 것처럼 앞으로도 잘 진행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선교사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헤브론 병원은 헤브론 병원 그 몇몇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선교 병원이고 또 이런 역할들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헤브론 병원을 향해서 따뜻하고 마음이 모아져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보탤 수 있다면 더욱더 많은 힘을 같이 보태야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3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포럼 이 주제는 계속 8차, 9차, 10차 계속 이어질 텐데 우리 김동구 선교사님이 주로 이 일을 맡아서 수고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2013년도에 20주년 행사를 했던 것처럼 이제 내년에 30주년인데 그래서 역사 편찬 팀은 우리 임성철 선교사님이 거기 키를 잡고 지금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료가 요청이 되어지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쁨으로 기꺼이 그런 자료를 이렇게 같이 제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이나 여러 가지 함께 하실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 30주년 준비위원회는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미처 포럼 때 다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발제를 하시고 논천을 하고 다 할 수 없어서 우리 총무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태권 선교사님이 또 키를 잡고 대담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30주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선교에 대한 의견도 표출하고 또 함께 듣고 하다 보면 서로 우리가 선교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또 어떻게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캄보디아에 전개해 나갈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기회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김태권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 대담 프로 이런 요청을 받으실 때 선교사님들이 또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하실 분들이 있으면 직접 요청을 하셔도 저희가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0주년 이 일은 몇 명의 준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고요. 일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더욱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의료선교 이렇게 발제해 주시고 나눠주신 우리 김우정 선교사님, 또 이철희 선교사님, 우리 최정규 선교사님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아름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30주년은 그런 통로, 그런 역할을 하려고 우리 준비한 선교사님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한인 선교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이 땅에 밟은 지 30주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30주년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또 30주년 준비위원회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또 내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럼에 참석해서 발제해 주시고 논찬해 주시고 또 자신들의 사역을 또 가감없이 공개하고 나눠주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위로하시고 저들의 사역과 저들의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 나가는 우리 준비위원들, 특히 포럼을 담당하는 우리 김동구 선교사님, 또 총무를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김태권 선교사님, 또 임성철 선교사님 역사편찬, 또 이런 모든 영상과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빈 선교사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모든 사역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의료 선교 포럼을 갖게 하신 것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우정 선교사님 건강으로 붙들어주시고 저의 수고와 애씀과 눈물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로 헤브론 병원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의료 선교사님들 저들을 더욱더 많이 위로하시고 저들의 수고에 더욱더 많은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캄보디아 교회들을 위로하는
의료 사역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오늘 8차 포럼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